소셜미디어를 보고 있으면 어쨌든 상향 비교를 계속 하게 되고, 누구는 어디에 살고 누구는 뭘 샀고 주식이 누구는 올랐고.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 그분들 다 각자 자기 안에 지옥이 있거든요. 자기 안에 지옥을 살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다 각자 버티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 채널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데 유튜브를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불안이라는 감정에 숨겨진 모든 이야기들을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총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허지원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인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매년 우울증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한국인들의 불안감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병률 조사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안장애 진단 혹은 유병률이 그렇게 더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로 더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덜 불안해서 그렇느냐라고 예. 하면 그거는 명확하진 않고, 명확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의료시설의 이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정신의료시설 이용률이 다른 나라는 한 30-40%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9%? 그러니까 진단을 잘 안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진단을 안 받으니까 유병률도 낮게 체크가 되는데,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 볼 때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안이 훨씬 더 낮을 만한 이유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높으면 높았지. 우울에 비해서는 불안장애에 대해서 좀 덜 얘기하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유병률은 불안장애가 3.1%, 우울장애가 1.7%, 그래서 불안장애가 훨씬 높기는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이 나올 정도의 불안장애가 3.2%인데 진단은 안 나오는데 조금 혼자 너무 불안해하는 분들, 그분들이 한 8.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증상 이하의 불안들, 역치하 불안이라고 하는데 그 8, 9% 정도 분들도 자살 위험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울은 조금 캠페인이 많이 되어 있어서 3명 중에 1명은 그래도 치료를 받거든요. 근데 불안장애는 10명 중에 1명만 치료를 받아요. 그게 이제 성인들은 특히 이런 불안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 나약하게 볼 거야, 이것도 굉장히 높고 내가 감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치료는 특히 좀 덜 받으시죠, 우울에 비해서. 그러면은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우울과 불안이 뭐가 다른 거예요? 약간 비슷한 감정 같기도 한데. 사실 공병이 높기 때문에 우울하신 분이 불안도 높고 불안하신 분이 우울도 높지만, 저는 이제 굳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울하신 분들은 주로 과거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불안하신 분들은 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정신역동적인 분류를 하자면, 예. 저는 이제 불안은 위협에 대한 감정이고 우울은 상실에 대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이 위협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진화적이고 생물학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울은 상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실을 설명하려면 소유가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울은 조금 더 언어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사실은 이 불안은 그때그때 과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잘하고 큰 문제 없고 내 가족한테도 민폐 끼치지 않고 사회나 공동체에 민폐 끼치지 않고, 이런 책임감, 과도한 책임감 아니면 과도한 윤리의식들, 그런 부분이 좀 압도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한테 완벽주의적으로 너는 행동해야 돼,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하고, 이런 정도 지위에 올라야만 하고, 이 정도 성취를 해야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런 뭐뭐를 해야만 한다는 규칙들이 조금 예. 압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죠. 한국 사람이 유독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아시아 문화권처럼 이제 집단적인 문화가 예. 강력하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공부를 통한 성취를 조금 강조하거나, 그러니까 유교 문화권인데도 거기에서 굉장히 집단주의적이고, 그리고 대학을 누구나 가야 되고, 이런 정상성에 대한 규범이 굉장히 압도적인 나라는 한국이 참 유일하거든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뭐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완벽주의적인 강박을 요구하는 사회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이제 분석 정신학에서 얘기하는 초자, 사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자아가 있거든요. 예. 그중에 나 스스로를 이제 혼내키고 스스로를 이제 재단하는 그런 자아를 초자라고 하는데, 이제 과도하게 비대해진 초자를 만드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게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불안이 신체적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주변의 사회의 그런 구조들을 다시 또 내면화하면서 악순환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독 그렇게 불안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 그런 것들은 뭐가 있나요?
타고 태어난 타고 타고 태어나는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음. 형성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굳이 내면화하는 분들이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가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건 사실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얘기들을 다 흡수하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하거나 이럴 때 뭘 물어보냐면 예. 이 중에서 혹시 2층 정도인 커피숍에서 그 트레이에다가 커피 얹고 이렇게 오르내릴 때 엎어지는 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이 있나? 있어요. 진짜요? 꽤 있어요. 있어요. 정말요? 말씀드릴 수 없는 오. 특수 직군들은 예. 거기서 그런 생각을 왜 해? 100이면 100타. 근데 이제 말씀드릴 수- 교사분들,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99%가 다 엎어지는 상상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선택이 그 갖고 태어난 불안과 관련된 그 네. 씨앗이 뭐 직업을 선택을 할 때나 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자꾸 영향을 미치죠. 사실은 저도 타고난 유전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제 타고난 것만큼이나 혹은 타고난 것보다 훨씬 더 큰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한 가지는 결국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에서는 아동기 양육 환경이 나중에 성인기에 그 사람의 성격 형성과 정신과적인 질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동기의 행동 양상 변화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달라지는데 제가 나중에 결국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에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동기의 경험 중에 성인기에 가장 명확하게 영향을 준다고 지금까지 확정된 거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불안을 유발한다라는 건 네.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불안을 많이 겪는 사람들 중에서는 본인이 기억하고 있거나 기억하지 못한 어떤 아동기 트라우마를 가지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영장 배수구에 끼어서 기억을 잃었다가 6시간 만에 깨어나서 아이고. 생사를 오간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저는 물에 대한 두려움은 없거든요. 그 경험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걸까요? 그때가 몇 세셨어요? 8살.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예, 한국 나이로 8살, 예, 만 6세 정도. 예. 이전 기억은 유년기 기억 상실이라고 해서 예. 모두가 기억을 잃어요. 아, 어차피. 그때 기억했었던 모든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기에는 이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뇌의 효율 때문에 예. 그때 기억을 다 잃거든요, 어차피. 그때 기억이 되게 선명히 나는데. 기억이 나요. 네, 완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인데 예. 그때 주변에서 잘 도우신 거예요. 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뭐 네가 정말 강인했고 네가 정말 잘 이겨내 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잘 대처했어. 이런 메시지를 주거나 안전한 환경을 강력하게 제공을 했다면 예. 난 이런 일도 이겨낼 수 있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오히려 거거든요. 좋은 트라우마로. 네, 재료가 되는 거죠, 그거. 저도 방금 교수님 얘기하신 그 예.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흔히들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그 사건의 내용만 보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그렇잖아요. 끔찍한 일을 겪어도 누구는 그게 PTSD가 되고 누구는 PTSD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우스라 그래서 오히려 예. 그 끔찍한 사건 이후에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강도가 나타나서 머리에 총을 겨누었다. 트라우마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끝나고 갑자기 몰래카메라입니다 짜잔 하면은 트라우마가 안 돼요. 어. 그 당시의 공포는 예. 그게 실제 강도일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도 신체 반응은 사실 똑같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트라우마를 결정한다는 거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유전적 영향도 크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큰가요? 이걸 근데 사실 구분하기 어려운 게 예. 내가 유전적으로 불안을 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부모님들이 주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유전적인 소인도 줬는데 키울 때도 또 굉장히 전전긍긍하며 키우세요. 그거 만지면 안 돼,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돼, 뭐뭐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구분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예. 어쨌든 타고 태어난 유전적인 소인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이제 뇌 얘기 잠깐 하셨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즉각적인 위험에 얼른 탐지하는 회로,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안 중요한데 아주 먼 미래, 지금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내가 대학을 어디를 가지, 직장을 어디를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먼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뇌의 회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어딘가에서 위협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면서 항상 곤두세우고 있는 회로. 이 세 개가 다 다르거든요. 이 세 개가 유전적인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예민한 회로를 갖고 예. 있다면 예. 아무래도 불안장애 영향을 받기가 쉽죠. 근데 저는 예.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타고난 것과 그 타고난 인자를 준 사람이 주는 양육 환경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건 100% 동의하는데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근데 이제 저는 1대1로 실제 환자분들을 매일매일 임상해서 보니까 예. 이 환자분의 불안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와드리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볼 때는 이게 내가 타고난 유전자 때문인지 어릴 때 받은 교육 때문인지 구분하는 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둘 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예. 어차피 주어진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사회적인 뇌는 어떤 이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범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을 축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은 범인 찾기가 되는 거예요. 예.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워서 그래. 어. 그럼 우리 아빠가 유전자를 이렇게 줘서 그래. 어. 그럼 내가 마음이 심약해서 그래. 음. 자꾸 이렇게 범인 찾기로 가다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어린 시절 양육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는 맞는 말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가서 엄마한테 따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이냐, 누구 탓이냐 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불안은 지금 내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여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불안을 갖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아, 전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혀 틀린 말인가요? 모든 게 다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울도 낮은 자존감 때문에, 애를 못 키우는 것도 이것 때문에, 내가 취업을 못하는 것도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근데 낮은 자존감은 사실 그냥 결과물이거든요. 저희는 심리치료를 할 때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자존감을 높여봅시다. 이걸 심리치료 목표로 잡지 않아요. 그래요? 자존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뭘 할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친구를 못 사귀어요. 아,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요. 알았어요. 자, 이제 친구를 사귀어 볼까요? 예요. 자존감은 누구나 낮거든요. 누구나 낮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잠깐 높아진 때가 오죠. 진행이 잘 됐다던가. 잠깐 높아졌다가 퇴근하면 또 낮아지죠. 특유의 저희의 완벽주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그런 거고, 자존감이 낮으면 낮은 대로 일단 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죠. 교수님 같은 분도 자존감이 낮죠. 낮다고 생각하세요? 네. 왜요? 그건 이제 굉장히 긴 역사가 있죠.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네. 저희 학부생 대학원생들은 다 알아요. 제가 수업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왜 자존감이 낮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스스로 나는 자존감이 낮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네. 저는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서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아마 저는 직업 때문에 오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사실은 대부분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티를 내지 않도록 하죠. 자존감이 낮으면 괜찮긴 괜찮은데 낮은 자존감을 굳이 티낼 필요는 없어요. 티내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앙 하고 물어가요. 쟤다. 쟤는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를 위해서 충성하게 잘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자존감 높은 척 하라고 하죠. 근데 저도 교수님 말씀에 100% 동하고 불안이 높은 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져요. 자존감이 낮다는 건 일종의 비난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 거기서 또 자책으로 가게 되고 그럼 그게 더 사실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볼 때는 그럼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존감 이라고 할 때 감이니까 느낌이에요. 느낌이라는 건 왔다 갔다. 어떤 느낌도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장애 환자다. 그럼 그 사람은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불안감을 느끼냐?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예. 불안감이 심한 사람도 불안하지 않은 순간을 경험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도 어떤 순간에는 자존감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거나 나름대로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자존감이 낮아서 한 달 동안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고 집에서 게임만 한다. 게임하다가 자존감이 높은 순간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느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럼 자존감을 키우세요 하면은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자존감을 바꿀 수가 없어요. 불안도 마찬가지죠. 불안하다. 불안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떤 느낌을 경험할 것인가를 절대 결정할 수 없지만 어떤 생각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각들은 어떤 느낌을 점점점 더 강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이 느낌 자체를 조절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생각에 집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 생각에 집중하는 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이 유독 불안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안은 예.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위협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대부분의 위협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진화적으로 봤을 때 생존에 대한 위협인데, 집신벌레부터 인간까지 모든 생물체가 공유하는 생존에 대한 위협은 결국은 사바나의 위협입니다. 맹수나 자연재해나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반응을 진화시킨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1차적인 불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할 때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이제 소위 말하는 편도체거든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은 두근두근거리고 근육이 막 위축되고 숨이 가빠지고 하거든요. 결국은 그 사바나에서 생존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무리 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생존하는 데는 이런 사바나의 위험 말고도 사회생활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가설 중에 자기 가축화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생존에는 경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 이기는 게 생존 경쟁, 예. 진화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사바나의 위협이거든요. 근데 자기 가축화는 굉장히 친사회적이에요. 예. 인간은 무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쟁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협력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돕고 이런 쪽으로 진화를 하는 친사회성을 발달시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지 싸워서 이기는 근육을 쓰는 편도체의 반응 말고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고 거기에 동화되고 예. 거기에 함께 협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도 발동을 시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축출되거나 배제되거나 그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는 것을 감지하는 것도 불안으로 인지하게 된 거예요. 2차적으로는 결국 인간은 목숨이 위협하는 상황만큼이나 사회적인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인간관계에서의 불안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결국 이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 평가 불안이거든요. 그 사회에 얼마나 내가 잘 녹아들어 있는가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하면은 매번 오실 때마다 스스로 보고하는 검사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검사하는데 결국 이제 오랫동안 약을 먹든 상담을 치료를 받으면은 처음에 굉장히 우울하다, 불안하다, 잠 못 잔다 체크했던 척도들이 다 좋아져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부분 환자들이 우울과 불안이 좋아질 때 평가 척도 중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 척도가 있거든요. 이건 잘 좋아지지 않아요. 민감성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현대인들의 불안은 어떤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자극이 너무 많아요.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으면 어쨌든 상향 비교를 계속 하게 되고, 누구는 어디에 살고 누구는 뭘 샀고 주식이 누구는 올랐고, 그런 상향 비교를 계속 하게 되는데,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위협 자극을 계속해서 탐지해내고 오래도록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불안한 자극이나 위협 자극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부터 인지 기능이 멎어요. 계속 주의가 그쪽으로 쏠려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자기 삶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없나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지금 소셜미디어 환경은 너무 자극이 많이 들어가는 환경이어서 불안장애 환자분들 더 취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 그분들 다 각자 자기 안에 지옥이 있거든요. 자기 안에 지옥을 살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저 사람이 시그니엘에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몇백만 원짜리 샴페인을 마시는구나, 이것만 보이죠. 하지만 다 각자 버티면서 살고 있거든요. 각자 버티면서 사는 부분을 SNS에 올리진 않잖아요. 안 올리죠. 올리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 힘든 거면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이 채널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데 유튜브를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쇼츠를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유튜브를 끊기에는 음.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위로받고 재미난 콘텐츠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연장선상이 지금 챗 GPT나 제미나이로부터 위로를 받는 부분도 있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잘 다듬어지고 매끈한 뭔가 컨텐츠를 보면서 내가 치료받았다고 느끼지만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통찰이 오려면 굉장히 아파야 되거든요. 심리치료는 원래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을까? 내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더 높은 것만 보고 있었을까?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부서지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불편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쇼츠나 소셜미디어로 하기에는 좀 어렵죠. 사실 이런 경험은 면대면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면대면에서 쓴소리도 좀 듣고 애정어린 조언들도 조금 아프지만 좀 듣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러기에는 여유들이 없고 많은 시간 소셜미디어에
쏟고 있긴 하죠. 그런 소셜미디어를 어떤 날은 저도 모르게 빠져서 4시간, 5시간을 본 적이 있어요. 예. 충분히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할 만한 부분일까요? 이런 것도? 내가 쇼츠를 보는가, 예. SNS를 하는가 안 하는가, 혹은 SNS를 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박탈감을 느끼는가, 이런 예.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막 SNS를 5시간을 예, 멍하니 하고 했다. 있어. 그거가 병이냐?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해야 하는 직업적 혹은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저해가 생기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나의 다른 모든 일상생활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내 삶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때때로 그렇게 멍하니 시간을 낭비하거나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경험하는 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5시간 동안 SNS를 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자책하면서 그 이후에 괴로움을 더 키우게 돼요. 그래도 돼요. 됩니다. 맞아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정도를 보려고 하세요.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아나운서 방송인데 출근을 못했다. 안 되죠. 준비를 하나도 큰일 못하고 납니다. 가서 어버버했다.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아. 건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요소들 때문에 오는 불안 말고 친구와의 관계, 혹은 나와 연인과의 관계, 뭐 이런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상담을 오시나요? 특히 연애 같은 거 할 때 나는 불안형이야, 나는 회피형이야, 뭐 안정형이야, 이런 셀프 진단을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옳은 표현들인가요? 있는 표현이죠. 있는 실제로 표현이에요. 아동을 엄마랑 같이 붙여놓고 같이 놀다가 엄마가 갑자기 방을 나가게 했을 때 아이의 반응이 어떤가를 관찰한 건데 모든 아이가 처음에 엄마를 찾는데 안정형 애착인 아이들은 엄마를 막 찾다가 결국 좀 안정하고 다시 혼자 요리를 하다가 엄마가 돌아오면 다시 또 막 기뻐하면서 반기고 엄마랑 같이 지내요. 근데 불안정형 애착인 아이들은 엄마가 떠나면은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와도 엄마를 반기기보다는 엄마한테 오히려 좀 더 떼를 쓰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혼란형인 경우에는 이게 좀 섞여서 나타나가지고 주연역자가 방을 떠나면 막 떼를 쓰고 울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안정 애착형은 이제 보호자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안정형 애착인 아이들보다 조금 더 강해서 보호자가 떠났을 때 혼자 있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을 하고 혼란형 애착인 아이들은 보통 트라우마가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엄마가 항상 나를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안정감 자체가 없다 보니까 떠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상황을 좀 외면하고 철수시키는 반응들이 생기는 게 혼란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그런데 나는 안정형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예. 나는 불안형이야, 나는 혼란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형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또 자책하면서 결국은 불안을 더 키워가요. 그래서 내가 대인관계에서 겪는 불안을 좀 더 빨리 알아차리고 예. 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나의 애착 유형을 구분하는 거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애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영상들은 나는 불안형이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서 내가 불안형이 됐구나로 결론이 이어지는 맞아요. 경우가 많고 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 도움을 받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불안형이니까 불안하지 않게 해줘, 뭐 이런다던가. 맞아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처음 이론을 냈을 때는 비율이 한 3대1, 4대1 정도였어요. 최근 연구들은 1대1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반은 불안정 애착이어서 사실은 이거는 아주 특별한 문제라고 볼 수도 없고 최근 연구 트렌드에 따르면 아동기의 애착 유형보다 더 중요한 건 성인기 애착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내가 친구들이나 혹은 교사나 다른 사람들과 안정 애착을 형성했는가? 보통 한 2, 3년 정도 조금 서로 의지하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 획득된 애착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애착도 배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양육을 받았는가 그거는 진짜 둘째 문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애착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 지금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사람 안 변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변화의 기준을 너무 가혹하게 잡아요. 변하면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불안정 애착이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려고 안정적인 감정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걸 키워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안정화됐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은 또 불안을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불안을 경험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럼 그런 불안을 경험할 때마다 역시 나는 안 변하는구나. 역시 나는 불안정했지. 이렇게 하면서 쭉 떨어지거든요. 또 떨어지고. 근데
변화는 100만큼의 불안에서 99만큼 불안한 사람으로 변화해도 변합니다. 사실은 제가 요새 조금 걱정하고 있는 유형은 회피 유형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 뭐 별로 인정 안 받아도 돼. 나는 사랑 안 받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회피형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유형들.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자기 욕망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실은 사랑받고 싶구나.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하지 않은 핵심 신념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난 사랑받지 못해 하고, 나는 실패했어, 능력이 없어, 마지막이 나는 아예 태어날 가치가 없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 혹은 청년기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매력적이지 않아, 난 재밌는 사람도 아니야, 자기만의 핵심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 중에서 많은 경우가 나는 뭐 연애 안 해도 돼,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진짜 연애를 안 해도 되는 분들인지, 아니면 내가 내 욕망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지, 그것만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면담할 때 환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저는 웬만하면 다 이제 수용하고 거의 다 이제 부정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단호하게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써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사이코패스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뇌를 발달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자폐 스펙트럼 환자들도 사랑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스스로를 잘 모르거나. 그러면은 그 랩 서바이벌 같은 거 보면 수많은 분들이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뭐 약간 이런다거나 굉장히 막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막 그것도 사실 조금 염려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염려스러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지 마라. 너가 너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 누가 날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네, 그런 이런 것이죠. 이야기들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위험해?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돼, 너가 너 스스로를 인정하면 되지, 말은 멋지죠. 근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전 단언컨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사랑과 인정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나 봐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순간들에는 나라도 나 스스로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경험이 필요하죠. 근데 랩은 그렇게 멋있게 하는데 평가받으러 나갔잖아요. 떨어지면 그 뒷면 화면에서 막 표정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단순히 걱정이 많은 거, 이것도 일종의 질환, 병이라고 봐야 될까요?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예. 많은 분들이 예. 정신과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는 건, 예. 나 이렇게 한데 이거 혹시 병이야? 병원 가야 돼?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단 두 번째, 병원 가야 되는 뭐든 와도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이거 병이야? 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요. 네가 불안하냐? 걱정하냐? 우울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로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저해가 있거나 나의 다른 모든 일상생활이 대단히 주관적으로 고통스럽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심각하게 해당이 되면은 병인 겁니다. 걱정이 많다? 병이 아니죠. 걱정이 많아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 걱정이 많아서 나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하면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리적인 수준에서 직업적인, 사회적인, 학업적인 기능이 손상이 되면, 그게 그리고 반년 정도 지속이 되면 범불안장애라고 하는 진단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도 범불안장애가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꾸역꾸역 어떻게든 기능을 해 왔어서, 근데 이제 그 기능이 완전히 손상이 되느냐, 아니면은 기능이 손상됐다가 회복됐다가, 그러면은 사실은 아주 진단이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불편하시면 심리치료나 아무튼 약물적인 치료들 이런 것들 정말로 권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을 좀 해야 돼요. 걱정을 해야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걱정의 기능이고 불안의 기능이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내가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 발표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뭐 대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걱정이 나의 완벽주의적인 노력 때문이냐, 완벽주의적인 염려 때문이냐. 만약에 완벽주의적인 노력을 지금 내가 기울이고 있어서 계속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아마 그것 덕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발판이 더 올라갔을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벽주의적인 염려 때문에 자려고 누웠는데 몇 시간씩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다음 날에도 좀 지장이 있고 이렇다면
그 두 가지는 좀 분리하셔서 아, 내가 완벽주의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 하고 그냥 내 불안을 그냥 갖고 다니시면 되고, 완벽주의적인 염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한다면 그거는 조금 전문적인 개입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아무래도 불안으로 고민 많으신 분들이 저희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셨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추천해 주신다면요?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를 항상 저도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냐? 라는 거예요. 근데 도움이 되는 생각도 있고요. 생각은 하는데 도움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후자라고 한다면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완벽주의가 문제다. 완벽주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그래서 실제로 나를 좀 더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다. 2등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서 힘들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1등 할 필요 없어요. 2등도 충분히 잘한 거예요. 라는 말이 필요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2등이 1등이랑 똑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왜 1등을 하고 싶냐 생각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냐? 그래야 내가 좀 더 행복하니까요. 그래야 내가 좀 덜 괴로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 최종적으로 나를 지속 가능한 행복과 좀 덜 괴로운 쪽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방해하고 있는지 그거를 자꾸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불안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이런 유튜브를 시간을 들여서, 왜냐면 이건 너무 어려운 유튜브예요. 그런데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욕망, 나를 조금 더 낮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불안들,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내 불안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했구나. 그럼 완벽주의적인 노력에 대해서 조금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완벽주의적인 염려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한편으로 생각하실 게, 아, 나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그 정도가 아니면, 아, 내가 자의식 과잉이다. 난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데? 하고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1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의식을 조금 낮춰주세요. 나는 그 정도 아니다. 저도 잘 쓰는 방법이에요. 네, 그럼 오늘 신문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보셨다고 한다면 전 최종적으로는 불안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 불안이 내 삶을 괴로움으로 끌고 가는 것에 있어서 그 길을 좀 조절하려고 노력해 볼 수 있지, 불안을 뿌리 뽑으려고 하다가 불안에 오히려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불안해할 만한 삶을 살고 있으신 거예요. 불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 그러니까 내 삶 아무렇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불안해해야만 하는 삶. 스스로가 너무 짠하고 애틋한 거고 책임감 있게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건 잘 살고 있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